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폴 트루니에의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폴 트루니에를 20대, 30대 시절에 가장 좋아했고, 또 뭐 워낙 한국에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인격의학을 주창했던 정신과 의사이자 내과 의사인 분이고요. 스위스 제네바의 의사이십니다. 게리 콜린스가 이분에 대한 어떤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이분에 대해서 책을 쓰기도 했었고요. 저서로는 뭐 이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비롯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또 유명한 여성 그대의 사명은 죄책감과 은혜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폴 트리니의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화두를 던지고 나서 그 이야기를 받아서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해 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읽을 책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10장 실패 심리학이라는 내용입니다. 즐거운 독서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들으시면서 잠을 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실패 심리학. 치열한 삶의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사람들은 의사가 상담을 요청하는 환자를 돕는 데 심리학을 이용하리라 기대한다. 의과대학에서는 이제 막 심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의사는 개업을 하자마자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환자는 의과대학의 고전적 심리학 과정에 전혀 예시된 적이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하면 소망이 없다고 포기한 어떤 환자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가벼운 병에 걸린 환자가 완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치닫기도 한다.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가 하면 별로 재능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성공 가도를 달린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해부학이나 생리학, 물리학 혹은 화학이 고려하지 못하는 내적 결정론의 개념을 암시하고 있다. 의사는 인생의 성공을 저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신체적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신체적 질환과 같은 장애물은 의료기구와 의술, 의사의 조언으로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정신적 요인에 기인한 장애물들은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다. 환자는 종종 이러한 장애물을 의식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해보라. 실패할 가능성과 위험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들은 침략자의 공격에 대비해 불철주야 국방에 신경을 쓰는 나라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 방어선 뒤에서 제5열이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파괴 행위를 자행하며 진지를 적국에 넘겨줄 준비를 하게 되면 나라는 대혼란에 빠져든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의 상황이다. 그는 자기 내부에 간교하고 사특하고 특히 강력한 제5열이 있어서 실패를 사주하고 있음을 느낀다. 잠재의식 속의 부정적인 세력이 실패를 조종하고 성공을 향한 모든 노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패는 더 이상 우연한 일이나 어쩔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당사자의 마음속에 있는 신비롭고 비밀스런 충동의 영향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사르트르가 실패는 실패하겠다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질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느끼게 하고 자신을 실패의 희생자로 느끼게 하기보다 실패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심리적 분석은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계속해서 확증해주고 있다. 프로이트는 서툰 행동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이를 처음으로 입증했다. 서툰 행동이란 무의식이 실체를 드러내는 일종의 축소된 실패다. 순간적 망각, 시험에서 멍해지는 현상, 말실수 등은 우리 안의 무의식적 충동을 드러낸다. 우리의 가장 진실하고 간절한 소망에 반하는 무의식적인 충동이 마음속의 음험한 비밀 장소에서 우리의 소망을 유보시키는 것이다. 하루는 중고품 만물 시장에서 고서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1866년 성직자들 소개라는 제목의 고서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당시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종교적인 연보 같은 것이었는데 목차를 살펴보는 중에 루이 투르니의 영혼의 치유에서 병상까지 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쓴 글이었다. 이번에는 1세기 후에 의사인 내가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었다. 흥정할 필요도 없이 나는 50센트를 주고 그 책을 샀다. 대단한 발견에 마음이 들떠 있던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사실을 가족에게 말했다. 아내는 그 책을 보자고 했다. 그런데 그 책을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6달이 지나서야 그 책이 책장에 제대로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여러 번 찾아보았지만 허탕을 친 장소였다. 나는 전혀 모르고 지냈던 아버지, 이제 묘하게도 나와 주요 관심사를 공유하게 된 아버지의 유품을 발견한 기쁨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속에는 무의식적인 힘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힘은 고아로 겪은 아픔을 건드리는 기억을 제거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더욱 미묘하게도 이들 무의식적인 힘이 일종의 오이디푸스적 죄책감을 이용해 환자의 영혼 치유뿐 아니라 책을 서술하는 사역에까지 내가 작고하신 아버지와 경쟁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다. 어둡고 적대적인 힘으로 우리의 의식적인 소망을 반대하는 이 메커니즘은 더 심각한 양상을 띨 수도 있다. 이는 실패 노이로제 증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실패 노이로제는 마음에 두고 열심을 내고 있는 공부나 직업, 결혼과 같은 일에서 실패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상담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매일 발견하는 사실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가장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별로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노력한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한 내담자가 얼마나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지 나까지 당황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와 개인적으로 접촉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열망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강한 욕구가 그를 자연스럽고 자발적이며 직설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는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에서 특히 우정관계에서 실패만 거듭했다. 그리고 이 실패는 그의 정서적 반응과 수줍음과 불안을 증폭시켜서 결국 악순환을 낳았다. 한 노처녀가 결혼하지 못한 채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 그녀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다. 그녀는 자신의 고민을 최대한 감추려 애쓰지만 오히려 그런 태도는 남자들 앞에서 더 어색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녀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며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거의 마비된 것 같다. 그녀는 자기 아내에게 깊은 애착을 느끼는 유부남이나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 남자처럼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자, 그리고 그녀를 가장 잘 돌보아 줄 것 같은 남자 앞에서는 어색하고 냉랭하게 행동하게 된다. 어떤 환자는 병세가 충분한 차도를 보이지 않자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 그는 내가 자기를 귀찮아하리라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자기를 귀찮게 생각한다고 의심하여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데 성공한다. 그는 자기의 상태에 나타나는 진정한 차도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차도가 거의 없는 것은 자신이 너무 많이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긴장을 풀고 쉬려는 그의 노력은 오히려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 뿐이다. 한 학생은 언제나 그의 부모가 다른 형제들을 편애한다고 느껴왔다. 그는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성공해서 부모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시험이 다가오면 동료 학생들보다 몇 배는 더 불안해한다.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휴식도 없이 공부에 집중하지만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의 친구들에게는 시험이 재미있는 모험에 불과하다.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별로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치른다. 그들은 부모의 애정을 상실할까봐 염려하지 않을 뿐더러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은 공부 이외에도 신경 써야 할 인생의 관심사들이 많다. 이들은 시험에 실패해도 운동 경기에서의 승리나 이성관계에서의 성공이 위로와 보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불안에 찬 그는 자신에게 다른 활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다른 학생들을 부러워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마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그들을 따르지 못한다. 그는 특별히 자기가 실패하면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질타하지 않을까, 아니 스스로를 나무라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는 비록 드러내놓고 시인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하는 일을 싫어한다. 그의 일은 감옥이며 일에 대한 열정은 속임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의 모습에서 성공을 돕는 즐거움이나 박력 같은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둔하고 시무룩해 보인다. 나는 여기에서 이런 종류의 불안한 상태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다. 타고난 기질과 유전, 심리적 컴플렉스와 외부적인 상황이 모두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나는 자녀의 성공을 확보하려고 안달인 부모의 부정적인 자녀 양육의 폐해에 대해 다른 책에서 말한 적이 있다. 자녀의 사소한 실수만 보아도 용납하지 못하고 펄펄 뛰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불안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의 좋은 점을 보고도 축하하지 않고 칭찬을 자제하는 것은 자녀들이 자만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부모는 자녀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길 때조차도 축하를 자제한다. 반면에 모든 심리적 서적은 자녀는 물론 부모의 행동을 결정하는 무의식적 요인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무의식적 요인들이 자녀를 향해 노이로제 증세를 일으키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실수를 향한 경주가 시작되면 비극적인 악순환이 이 경주를 가속시킨다는 점이다. 성공하려는 조바심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다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질 것이다. 불안은 두려움을 자아낸다. 두려움은 영혼을 마비시켜 길을 꺾어놓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생명력을 죽이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심고 마음을 사로잡아 모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초조와 불안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사람이 탁월한 성공을 해서 과거의 실패를 일거에 지워버리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일이 지연되는 상황과 실망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는 서둘러 일을 시작함으로써 균형을 잃고 그렇지 않다면 헛걸음치게 될 것이 두려워 주저할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성공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완전에 대한 야망의 악순환도 있다. 자신을 회복시켜 보려는 열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삶을 증오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진보를 위한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부분적인 성공에서 그는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한다. 몽테뉴는 종종 사람들이 건강해지려는 노력 때문에 병이 난다고 지적했다.